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죠. 한편은 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통화 정책과 금융 위기라고 그래서 그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 하나 제일 뒤에 요거.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1992년에 보면 이제 그 금리를 3%까지 낮춥니다. 기준금리를 미국의 페드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닷컴 버블이 생겼죠. 닷컴 버블이 쭉 생기는 겁니다. 90년대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다시 또 6.5까지 올렸구나. 그래서 6.5까지 올린다 2000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닷컴 버블 붕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황이 옵니다. 불황이 오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게 금리를 또 낮춰요. 그리고 2004년에 1.0%까지 이게 낮춰버립니다. 낮춰요. 거의 1년 동안 1% 유지하거든요. 아니, 제가 저기 어디 읽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폴 크루그먼이 그 닷컴이 꺼졌으니까 이제 그걸 상쇄할 주택 버블이 필요하다.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 케인즈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돈 풀어갖고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주택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한 그림 다시 좀 봐야 되겠네요. 주택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버블, 그 말대로 한 셈이네요. 그러다 주택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 또 올립니다. 5.25까지로. 5.25까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버블 붕괴가 생기면서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국제금융위기 갈 때.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0.25까지 또 낮추죠. 쭉 내려가다가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0.25까지. 그러다가 이제 또 2016년부터 약간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좀 올렸죠. 조금씩 올려, 이제. 그리고 2018년에 2.5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다시 금리를 낮춰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 낮추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아시다시피 이 기간 동안에 자산 버블,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부동산까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0.25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작년에 이제 4.0까지 올렸다가 지금 4.75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P라고 파산이 생기고,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통화정책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앙은행에 특히 이제 페드의 이 통화정책을 인플레이션적인 통화정책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중앙은행은 이 돈을 함부로 푸는 이 정책을 지향을 하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량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기준금리를 0% 가깝게 했다가 다시 뭐 6 내지 7, 6%, 5%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터지거나 뭐 은행이 뭐 달라거나 뭔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터지지 이상했다 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금 길게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중앙은행 연준 내에서도 좀 이런 인식이 생길 법한데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매파로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결국 그 어떤 메스드 인터레스트가 기득권하고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안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예. 이게 빨리 이제 이런 그래서 국민들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런 그 퍼블릭 오피니언 같은 것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중앙은행도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일반 사람들까지 그걸 갖다가 근데 왜 그러냐면 예. 결국은 그 기업들도 보면 금리를 예. 굉장히 예, 맞습니다. 인하하는 걸 예. 좋아해요. 그런데 예. 그게 결국에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그렇게 이 선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재화를 뭐 통제한다든가 조작을 하면 그 재화 시장이라든가 관련된 산업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 금리는 경제 전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전체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홍리치빌님, 그 다음에 또, 경아님, 도니님, 왕도니님, 세분님, 예, 제 인사를 하고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방금, 그래서, 저는 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져요. 그분들이 이제 좀 이런 걸 그렇죠. 좀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 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이고 이게 변하지 않을 동안에는 사실은 이 사이클을 잘못하면 그냥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그죠? 이걸 잘 타면 부자가 되겠지만 자칫 삐끗하면 굉장히 자기가 쌓아놓은 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리스크가.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이 어떻게 좋아서 거기에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생길지는 모르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파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왜 이게 아까 SB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수적이라고 그랬냐면 해지 수단으로 트레저리 반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은행 경영하고 관련된 것이 마셀 아코드라는 게 있어요. BISS에서 은행의 위험 기준 자본금을 이제 산정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자본금 규정. 거기에서 이제 자산이 얼마만큼 위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금을 더 많이 보유하라, 뭐 적게 보유하라 하는 것이 이제 마셀 아코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1, 2, 3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국채는 현금과 똑같이 웨이트를 제로를 줍니다. 그 현금을 갖고 있다고 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SB 뱅크에서는 리스크가 제로니까, 제로라고 취급해주니까, 그걸 많이 보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 은행입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한국투자은행인가 뭐 하여튼 거기 우리나라인데, 시아 쪽에 국채를 뭐 여러 가지 해칭도 하고 막 했는데, 한 가지 고려 안 한 게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을 생각 안 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팔 때 엄청나게 할인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실은 마셜 어코드가 제대로 고려를 못한 같이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걸 뭐 보완하기 위해서 뭐 1, 2, 3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깔려 있어요. 정부채는 안전하다. 리스크가 제로고 안전하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징세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떼먹을 리는 없다. 그거는 맞는데 그 채권의 가격 자체는 계속 변동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기준이 막 올릴 때는 팔아도 그 몇 푼 못 받는 문제가 당장 생기고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증권이 이제 가격이 이제 금리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참 이걸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그 갖고 있는 자산을 위험도랑 그 가치 이런 걸 평가하느냐도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결국 아까도 제가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 결국에 예, 이렇게 예. 자꾸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뭐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부분 지불 준비 제도란 걸 갖다가 신용 창출을 하면서 이렇게 빌려주는 그걸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옛날에 예를 들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예금의 경우는 은행이 그걸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보관료를 갖다가 그렇죠. 내가 언제 냈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걸 일부를 빌려주고 해서 사실은 이 이익을 내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실은 용후불 예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 이 부분지준제도 프랙셔널 리저브 시스템이 있는 한 이런 위험은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100% 지준제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전통을 갖고 진화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전제로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 은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할 거냐. 이건 결국에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화를 금리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든가 이게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제대로 강조하는 건 통화정책을 어떤 준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화폐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런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디파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격은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해준 성격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출은 언제나 못 받을 상황에 따라서는 못 받을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뱅크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왔을 때 그냥 막 가서 먼저 온 사람이 다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의 일정 부분을 시간이 일정 부분은 찾지만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게 들어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일종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라는 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예금액을 일정 부분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면 은행이 그걸 알리고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이게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뱅크런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걸 계약을 있을지는 그게 좀 아니 왜냐하면 은행이 살짝 속이는 셈이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아니지.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날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 별로 크지는 않고. 몇십 년마다 한 번씩 통화정책이 잘못될 때마다 오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 한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이 플럭추에이션이 계속되는 그 과정이 지금 보면 돈을 풀었다 jes다 하는 그건데 그런데 실은 또 이 과정에서 그걸 많이 쳐다보는 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얘기했지만 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죠. 한편은 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깡띠용 효과라는 건데 예,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예. 돈을 이제 쉽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깡띠용이라는 사람하고 존로 그 서로 친구지간이었는데 원래 친구지간이었어요. 예,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깡띠용이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 같았어요.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존로도 그 프랑스 왕실의 그 전쟁으로 생긴 국채를 예. 깡그리 정리해주는 뛰어난 공로를 세웠지만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죠. 서비스를 한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결국 돈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을 일으켜서 미시시피 법을 일으켜서 예. 그냥 서로 처음에는 그 로얄뱅크 그 사람이 만든 거 예. 서로 주식 살려고 뭐 난리였다고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랬다가 나중에는 죽일 놈이 돼갖고 몰래 도망갈 그렇죠. 처지가 되고 그렇죠. 예,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